아버님, 저더러 떠돌이의 아내가 되라 하시옵니까? 그러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정물을 끼얹고 돌을 던졌으며 평생 비단신만 신었던 그 고운 두 발은 맨당 위에 핏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퀴퀴한 냄새 가득한 폐가의 신방에서 사내의 누더기가 한꺼풀 벗겨지는 순간 흔들리던 등잔불마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밤, 정선은 자신이 팔려온 것이 아니라 숨겨진 칼날 위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선의 아버지는 컨테인 대감이라 하였습니다. 대감은 형조판서를 지내며 죄와 벌을 괜장하던 분이었지요. 마음은 쇠심줄 같고 눈은 저울대처럼 공평하여 전하 앞에서도 바른 소리를 하고 세도가 앞에서도 한치를 비켜서지 않으셨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그분을 조선의 마지막 저울이라 불렀지요. 한 번은 건세 있는 집안이 억울한 백성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자 권대감은 고소장 한 장을 창가에 비춰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 위에 먹이 마르기 전에 도장을 찍었구나. 순서가 바뀌었어. 뒤집어라. 글씨 하나, 도장 자국 하나, 먹물의 번짐 하나로 거짓을 가려내는 분이었습니다. 눈과 그 어이 훗날 딸 정선의 것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지요. 그러나 세상의 곧은 나무가 먼저 베이는 법입니다. 이 모든 사단을 만든 자는 오이정 임준혁이었습니다. 그자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붓이었지요. 위조고변서 한 통이면 충신도 역적이 되고 죄 없는 집안도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5해 동안 그 붓의 이름이 오른 충신이 47이었고 그 중에는 권대감의 옛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변서 한 장의 진위를 꿰뚫는 쾌판서야말로 임준혁에게 가장 두려운 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임준혁은 측근들을 자기 사랑방에 불러앉히고는 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권태인, 그 늙은 황새만 치우면 조선 팔도는 내 소나귀에 들어온다. 위조 고변서 한 통이면 충분해. 영모 세력과 내통하여 사직을 엎으려 했다 하면 임금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실 게야. 하오나 대감, 증거가 부족하면 외려 화를 입을까 두렵사옵니다. 증거라니, 만들면 그만이지. 그게 어디 어려운 일이더냐. 말이 떨어지길 무섭게 임준혁의 손에서 위조 고변서 한 통이 만들어졌고 그 문서가 임금의 손에 들어가는 데는 한나절도 걸리지 않았지요. 날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낮게 깔린 밤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고 번개가 한양 하늘을 갈랐지요. 그 빛 속에서 의금부 군졸들이 권판서의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사슬이 채워졌고 가솔들은 모두 끌려 나왔지요. 정선아 씨는 비명을 지르며 아비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이 무슨 일이옵니까? 정선아, 두려워 말거라.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니라. 권판서는 딸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 부녀는 다시 만나지 못할 운명이었지요. 정선아 씨가 다음에 아비를 보게 된 곳은 의금부 깊은 감옥 안 차디찬 집더미 위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흘렀습니다. 쇠창살이 빗속에 젖어 차디찼지요. 좁고 어두운 감방 안 평생 저울처럼 공명했던 컨테인 대감이 집더미 위에 쓰러져 있었지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곤장과 인두로 다스렸으나 거짓 자백 한 줄을 받아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임준혁은 임금의 옥새가 찍힌 사약을 받아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쇠창살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의금부 도사 한 명이 두 손에 하얀 사기잔과 시커먼 사약을 받들고
들어섰지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 옥문턱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서 팔짱을 낀 채 안을 들여다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의정 임준혁이었지요. 직접 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보러 온 것이었지요. 죽어가는 원수의 얼굴을 눈에 담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권대감, 극곡하던 허리가 꺼이고 나니 이제야 좀 사람 같구만. 어쩌겠소. 고집 부린 대가로 사약이 내려졌으니 겸판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물 어린 눈이었지만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았지요. 내 이놈 준혁아, 내 놈이 하늘의 해를 가리고 충신들의 피를 빨아먹은 죄. 내 죽어 원혼이 되어서라도 기어이 갚고야 말 것이다. 겸판서는 피를 한 모금 토했습니다. 그러나 임준혁은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손가락으로 옥문 기둥을 톡톡 두드리며 더욱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원혼이라 기대해보리다. 아, 한 가지 더 일러두지. 대감이 그토록 아끼는 무남동녀 정선이는 내 집 하녀로 들여 평생 마루나 닦으며 살게 해줄 터이니. 그리고 그 아이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권대감 문화 출신들을 묶어두는 고삐로도 쓸 것이오. 끌끌끌 우르릉쾅 먼 하늘에서 천둥이 갈라졌습니다. 딸을 평생 정치적 볼모로 삼겠다는 그 한마디에 죽어가던 권대감의 두 눈에서 핏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임준혁은 그 눈물을 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휙토 포자락을 흔들며 옥문을 나섰지요. 옥문 밖에서 그 뒤를 따르던 부하 하나가 멀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 그 외동달은 신이 직접 잡아오리까. 어차피 갈 곳 없는 가련한 신세이니 며칠 안에 제 발로 기어들어올 게다. 끌끌끌. 관판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딸 정선이었지요. 딸을 살려야 했지요. 그것도 임준혁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옥문 밖에서 가느다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조를 돈으로 매수해 간신히 감방으로 숨어든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정선아 씨였습니다. 가문이 풍비박산 나기 직전 마지막 남은 폐물 한 줌을 옥졸에게 쥐어주고 들어온 것이었지요. 아 씨는 아비의 참혹한 몰골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어찌 일이 되셨단 말입니까? 소녀를 두고 어찌 가시려 하옵니까? 정선이냐, 가까이 오너라. 권판서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이 없었지요. 그러나 목소리만은 또렷했습니다. 울지 마라. 시간이 없다. 내 말이 곧 법이니라. 예, 아버님, 말씀하소서. 내가 죽거든 내일 당장 양반 가와는 절대 혼이 나지 말거라. 반드시 서강나루 아래 천막을 치고 사는 무리들의 대장 말뚝이라는 자를 찾아가 그와 혼례를 올리고 세상 앞에서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정선아 씨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루 및 불황배 대장이라니 평생을 곱게만 자란 자기더러 불황배에게 시집을 가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란 말인가. 아 씨의 마음이 어째 그런 말씀을. 녀 차라리 자결하여 아버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안 된다. 정선아, 죽지 마라. 살아야 한다. 캠판서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흐려져가는 눈을 가까스로 들어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잘 들어라, 정선아. 그 자를 찾거든 그가 가진 반쪽 인장을 보거라. 내 어미 유품함 속 반쪽과 꼭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인장은 단순히 사람을 알아보는 증표가 아니란다. 언젠가 그것이 선왕 폐하의 마지막 뜻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니라. 정선아 씨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유품함 속 반쪽이라니. 그 인장이 무엇을 여는 열쇠라니. 아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오래된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방, 깊숙한 함 속에서 본 적 있는 깨진 조각. 그것이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 내가 판서대 딸로 태어난 것이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어찌 살아날 것인가가 너의 가치이니라. 비단 속에서만 살아온 너는 모를 것이다. 누더기 속에도 영웅이 있고 나루 밑에도 용이 사는 법이지. 그 자를 믿거라. 자에게 가야 네가 살고 아비 원수도 갚을 수 있느니라. 아씨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다. 아버님이 정말로 돌아가신다. 아버님, 가지 마시옵소서, 가지 마시옵소서. 아버님, 정선아, 약속해다오. 말뜨기에게 가겠노라고. 약속해다오. 정선아, 정선아 씨는 결국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아비가 마지막으로 본 딸의 모습이었지요. 툭,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감판서의 가슴이 마지막으로 한 번 들썩이고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평생 저울처럼 공명하던 어른이었지요. 한 시대의 충신이 그렇게 차디찬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곁에서 정선아 씨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아비의 식어가는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빗줄기가 옥창을 두드렸고 번개가 한양 하늘을 또 한 번 갈랐지요. 하얀 소복이 핏물에 붉게 물들어가는 동안 아 씨는 밤새 아비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놓지 못한 것은 손만이 아니었지요. 귀에 박힌 그 한마디, 반쪽 인장, 어머님 유품함, 아버님이 남긴 그 세 가지가 아 씨의 가슴 속에서 밤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옥졸들이 들이닥쳐 권판서의 시신을 거두어 갔지요. 정선아 씨는 마지막으로 아비의 차가운 이마를 어루만지고 옥문을 나섰습니다. 판서댁 대문 앞에는 이미 한 무리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임준혁이 보낸 의금구 군졸들이었지요. 그들은 가문의 재산 목록을 들고 와 하나하나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쾌, 이 포목, 이 닭이까지 다 압수다. 노비들도 죄다 흩어라. 날이 안방 가구는 어찌하옵니까? 전부 임대감댁으로 옮겨라. 한 톤도 남기지 말거라. 판서댁 노비들이 울며 떠났습니다. 늙은 햇낭어 놈은 아씨의 손을 잡고 통곡했지요. 아씨, 이 늙은이가 어찌 떠나오리까? 어멈, 떠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어멈이라도 살아야 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임준혁이 보낸 측근 한 사람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요. 권판서댁 따님이 되시어 우리 대감께서 아씨를 모셔오라 명하셨소이다. 댁으로 가시지요. 평생 대감 하녀로 살게 해주신다 하더이다. 호호호. 수치심이 가슴을 칼날처럼 베고 지나갔습니다. 정선아 씨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러나 그때 아버님의 마지막 음성이 귀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죽지 마라. 살아야 한다. 말뜨기에게 가거라. 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측근의 얼굴을 쳐다봤지요. 가지 않겠습니다. 뭐라, 저는 다른 혼처가 있습니다. 서강나루 아래 불황배 대장 말뜨기라는 사내가 제 정혼자이옵니다. 측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시 멍한 표정으로 아씨를 쳐다보더니 곧 박장대소를 터뜨렸지요. 하하하, 이 무슨 미친 소리란 말이요. 불황배 대장이라니. 아씨, 정신이 나가셨어. 명색이 판서댁
외동딸이 나로밑 떠돌이에게 시집을 가겠다. 하하. 그러나 정선아 씨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측근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아 씨는 행랑채로 가서 어머니가 남기신 옥비녀 하나와 무명 치마 한 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유품함 속을 열어 깨진 인장 조각 반쪽을 꺼냈지요. 손바닥만한 그 조각을 옥비녀와 함께 가슴 속에 단단히 품었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세 가지. 말뚝이라는 이름, 반쪽 인장, 그리고 선왕의 뜻을 여는 열쇠라는 말. 아직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것만은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결코 헛된 유언을 남기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 씨는 아비의 위패 앞에 마지막으로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소녀 갑니다. 살아남겠나이다. 살아남아 아버님 원수를 갚겠나이다. 내외법이 뭐가 중한가. 살아야 했지요. 아 씨는 헛나들이 가수로 얼굴을 가리고 무명포를 둘러 평범한 안악처럼 저자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정선아 씨가 나루 및 불황패 굴로 시집 간다는 소문이 한양도성을 한 바퀴 도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지요. 날 오후 아 씨가 지나는 저자거리는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침이 튀고 흙먼지가 날아들었지요. 누군가는 구정물 한 바가지를 길가에 끼얹었고 아이들은 돌을 던졌으며 어른들은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누군가는 깔깔거리며 손가락질을 했고 누군가는 가짜로 통곡하며 흉내를 냈지요. 정선아 씨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고개를 똑바로 들고 걸었습니다. 가끔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때마다 가슴 속에 품은 인장 조각의 무게를 느끼며 걸었지요. 아버님이 남기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하신 그 말씀,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하셨지요. 아직은 그 뜻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지요. 그 한 가지가 두 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서강나루가 가까워졌습니다. 강변을 따라 한참을 더 걸으니 거리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허물어진 토담, 거적대기로 가른 움막, 강바람에 섞여 오는 비린내.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곳은 그저 더러운 곳이 아니었지요. 강기슭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뛰는 짐꾼이 있었고 생선을 손질하며 입으로 강위 소식을 주고받는 장사치가 있었으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서강나루는 한양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말이 오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뱃사람의 입 부두 짐꾼의 귀, 술 한 잔에 풀어지는 관아 하인의 혀, 임준혁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온갖 소식이 흘러다녔지요. 아씨가 다가가자 강기슭에 옹기종기 앉아있던 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중 한 늙은이가 침을 한 번 뱉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를 찾아왔소? 아씨, 말뚝이라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말뚝이 우리 대장 말이요? 예, 우리 대장한테 무슨 일로? 아비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킬킬거렸지요. 한 자가 손가락으로 강기슭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안쪽 움막이요. 한데 무슨 일로 우리 대장을 찾는 거요? 시집을 왔습니다. 그들이 잠시 멍하니 쳐다보더니 곧 폭소를 터뜨렸지요. 웃음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정선아 씨는 한 걸음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린내와 젖은 흙냄새가 코를 찔렀고 파리가 윙윙거렸지요. 마침내
갈대를 얹은 허름한 움막 앞에 아씨는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내가 거적대기 위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지요. 머리카락은 멋지를 감지 않았는지 떡처럼 뭉쳐 있었고 얼굴에는 시커먼 강바다 크기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해진 누더기 사이로 거무잡잡한 살이 비쳤지요. 입가에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누런이가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이자가 정녕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뜨기란 말입니까? 정선아 씨의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 씨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지요. 말뜨기 어른이시옵니까? 소녀 견태인 대감의 외동딸 정선이라 하옵니다. 사내가 부스럭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개슴츠레한 눈빛이 한참 동안 아 씨를 훌쳤지요. 그러더니 입가가 슥 비열하게 비틀렸습니다. 헤헤, 누구라고? 아하, 아하. 그 판서댁 아씨, 진짜 왔구만. 나 같은 놈 곁에서 살려면 비단 옷도 양반 체면도 다 버려야 할 텐데 견딜 수 있겠소. 히히히,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그러나 아씨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아비의 음성을 불러냈습니다. 아버님은 결코 헛된 유언을 남기실 분이 아니다. 아씨는 독을 품은 눈으로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른, 견디겠습니다. 말뜨기는 다시 한번 흉하게 웃었지요. 그러더니 누더기 자락을 휙 휘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좋으다. 그럼 오늘 밤 바로 식을 올립시다. 방 한 칸이면 충분하지요. 헤헤, 따라오시오. 우리 새댁씨. 그런데 말입니다. 아씨가 말뜨기를 따라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잠깐만요. 아씨, 고개를 돌리니 중년의 아낙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생선을 다듬어 팔던 여인이었지요. 그 여인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씨, 저 얼굴 기억하시오? 선친대감이 억울한 사람 도와주셨을 때 그 집 처자가 제 이웃이었지요. 아씨가 어릴 때 대감댁 앞을 지나다 본 적 있소이다. 여인의 눈에 측은함이 번졌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소이다. 사람도 있고 갈 곳도 마련할 수 있어요. 정선아 씨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그러나 아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소녀는 가야 할 곳이 있사옵니다. 여인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이 정선아 씨는 말뜨기의 뒤를 따라 걸어 들어갔지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었지만 뿌리치고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날밤이었습니다. 대감 집에 의젓한 안방이 아닌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강가에 허물어져가는 폐가 방 한 칸, 작은 방에 초라한 신반이 차려졌지요. 흙벽은 갈라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거접대기 한 잔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빛바랜 이불 한 채가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방 한 구석에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등잔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등잔불이 그림자를 일렁이게 하니 방 안의 모든 것이 더욱 기괴하게 보였지요. 문 밖이 문제였습니다. 그 누더기 같은 창호지 문 너머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엿듣는 기척이 분명했지요. 임준혁이 보낸 첩자들이었습니다. 처마 밑에 달라붙은 사내 둘이 작은 목소리로 속닥이고 있었지요. 확실해. 진짜로 불황패에게 시집 왔단 말이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네. 무릎까지 꿇고 인사를 올리더구만. 대감께서 좋아하시겠어. 판서댁은 완전히 무너진 셈이지. 기척이 차마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질고 더러운 누더기를 걸친 채 음흉하게 침을 흘리는 사내 하나, 그리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두려움에 떠는 아씨 하나. 말뜨기가 거적대기에 비스듬히 기대며 손짓을 했지요. 이리 와서 앉으시오, 마누라. 첫날 밤이니 어색해 마시고. 헤헤, 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첫날 밤의 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모두가 짐작한 그런 첫날 밤이었을까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단 하나의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강바람이 흙벽 틈으로 새어들어와 그 작은 불꽃을 흔들었고, 흔들리는 불빛 따라 벽에 비친 두 그림자가 일그러졌습니다. 정선아 씨는 차가운 흙벽에 등을 바짝 붙인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분명히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는 그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임준혁이 보낸 첩자들이 처마 밑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아씨도 직감으로 알 수 있었지요. 거적대기가 스륵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뜨기가 천천히 다가왔지요. 더러운 손이 아씨의 무명 옷고름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히히, 아씨, 밤이 깊었소이다. 저 밖에 쥐새끼들도 기다리는데 어서 이리 와서 이불 속으로 드시오. 목소리가 능글맞았지요. 아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말뜨기의 손가락이 옷고름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손이 딱 멈췄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이지요. 아씨가 영문을 몰라 가만히 있는데 코끝으로 이상한 향이 스쳤습니다. 강바람과 비린내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른 향기가 채우고 있었지요. 은은한 향, 한 번도 맡아본 적 없으면서 무언가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어디서 맡아봤더라. 아씨가 기억을 더듬는 순간 아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릴 적 아버님이 긴중잔치에 다녀오신 날에 어머니께서 코끝을 가져다 대시며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요. 이건 침향이라는 거란다. 임금님과 종친 어른들만 쓰시는 귀하디 귀한 향이지. 그 향이었습니다. 똑같은 향이었지요. 불황배의 몸에서 치면이 풍기다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아씨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등잔불 너머의 사내가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자신의 누더기를 벗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떡진 가발이 벗겨졌지요. 이게 무슨... 부인, 잠시만 기다리시오. 설명하리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말뜨기에 능글맞고 끈적이던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묵직하고 가라앉고 무게를 가진 목소리였습니다. 멀리 밑에서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곁에 둔 물수건으로 사내가 얼굴을 쓱쓱 닦아내자 시커먼 강바다 크기 한꺼풀씩 벗겨졌지요. 상상도 못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목구비가 칼날처럼 또렷했지요. 두 눈은 깊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콧대는 곧고 인매는 다부졌습니다. 더러운 누더기 안쪽으로 비춰오는 옷자락은 아씨가 평생 본 적 없는 최고급 비단이었지요. 당신은? 쉬, 부디 소리를 내지 마시오, 부인. 그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 아씨의 입가를 가만히 덮었지요. 손길에는 불황패의 더러움이 없었습니다. 양반의 거드름도 없었지요. 그저 깊은 위엄과 단호함만이 있었습니다. 사내가 아씨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낮게 속삭였지요. 놀라지 마시오, 부인. 바깥에 쥐새끼들이 쫙 깔렸으니 부디 소리를 내어서는 아니 되오. 정선아 씨의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가에 닿은 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아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나루 및 불황배가 어찌 이런 기품을. 사내는 천천히 손을 거두고 아씨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정중하게 두 손을 모아 인사를 올렸지요. 미안하오, 부인. 이 누추한 처지로 부인을 끌어들여 진심으로 송구하오. 나는 5해 전 한양을 떠나 편방에서 병을 다스리다 돌아오는 길에 홀연히 종적을 감추었던 선왕폐하의 아우 흥령대군이라 하오. 세상에, 흥령대군이시라면 그러면 정녕 살아계셨단 말씀이옵니까? 그렇소. 하서해를 이 강가에서 살았어. 한양 도성 코앞에서 임준혁의 눈을 매일같이 스치면서도 그자가 단 한 번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임준혁의 눈은 늘 양반 관료, 종친의 얼굴만 살피지 나루 및 짐꾼의 얼굴은 살피지 아니하오. 게다가 이 나루에는 임준혁이 절대 귀 기울이지 않는 말들이 흐르지요. 뱃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부두 짐꾼의 귀에서 귀로. 이 간이 내게는 가장 빠른 소식통이었어. 정선아 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흥령대군이라면 한양 백성치고 모르는 이가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임금의 숙부 되시는 분이었지요. 그러더니 대군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폐물이었지요. 가문 인장의 반쪽이었습니다. 깨진 모양이 한쪽이 둥글게 잘려나간 형태였지요. 이것을 보시오, 부인. 정선아 씨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조각이 손가락 끝에서 떨렸지요. 아씨는 떨리는 손으로 옥비녀 옆에 깊이 감추어 두었던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대었지요. 딱 작은 맞물림 소리가 방 안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지요. 맞사옵니다, 어른. 한쪽은 대감께서 가지시고 한쪽은 내가 가지고 있었지요. 둘이 합쳐야 비로소 인장 하나가 완성되도록 일부러 깨워놓은 것이요. 우리는 5해 전부터 그렇게 동지였소이다, 부인. 아버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무서운 임준혁의 그늘 아래서 5해 동안이나 대군과 통하며 언젠가 닥칠 이 날을 위해 칼을 갈고 계셨단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을 그 칼날의 한복판으로 보내신 것이군요. 검판서, 대감께서는 사흘 전 옥중에서 사약을 받으셨소. 아버님께서 그러시면 대군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이옵니까? 그렇소, 부인. 돌아가시기 직전 옥졸 한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마지막 밀서를 보내오셨지요. 부인을 살리려면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으니 부인을 내게 보내야 한다고 말이요. 부인이 이 강가 폐가로 들어와야만 임준혁이 가문이 완전히 무너졌다 믿고 손을 거둘 것이라 하셨어. 그렇지 않으면 부인은 임준혁의 볼모가 되거나 그 전에 비명에 갈 것이라 하셨지요. 아버님께서 그 와중에도 소녀를 걱정하셨군요. 그러셨소. 마지막 순간까지 부인 한 사람 살릴 길만 찾으셨지요. 정선아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대군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대군 어른, 아버님께서 택하신 길이라면 소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청하옵니다. 소녀가 어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인, 정녕 두렵지 아니하시오. 이 길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요. 두렵사옵니다. 두렵지 않다 하면 거짓이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택하신 길을 소녀가 어찌 매다하오리까. 고맙소, 부인. 대군은 잠시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부인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소. 나는 5해 전 이 일을 시작할 때 한 사람을 잃었소이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임준혁에게 잡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소. 대군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사람은 잃지 마라 말이오. 그래서 부인을 이 길로 끌어들이는 것이 두렵소이다. 진심으로. 그러나 권대감은 나를 믿으셨지요. 나는 그 믿음을 어기지 않겠소이다. 아씨의 두 눈에 깊은 빛이 번졌습니다. 대군의 두 눈에는 오해의 외로움이 비쳤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말씀하소서. 내 정체를 아는 이는 이제 그대와 나,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측근 셋뿐이요.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시면 아니 되오. 명심하겠나이다. 그리고 오늘 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앞으로 우리는 진짜 부부로 살아야 하오. 임준혁의 마지막 의심까지 풀어내야 비로소 그자의 목을 칠 기회가 오기 때문이요. 이에 신첩은 이미 마음의 결심을 두었사옵니다. 신첩이라 함은 부인이 남편을 향해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호칭이었지요. 정선아 씨가 그 말을 입에 올린 것은 마음으로 이미 대군을 지아비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대군의 두 눈이 깊게 흔들렸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아씨를 향해 깊이 멀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부인. 진심으로 고맙소. 그 물러섬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씨는 알았지요. 가장 나쁜 상황을 각오하고 이 방에 들어온 아씨에게 그 물러섬은 그 어떤 말보다도 선명한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요. 아씨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지요. 그러면 오늘 밤 우리는 진짜 부부인 척 연기를 해야 하오. 저 밖에서 첩자들이 듣고 있으니 첫날 밤이 진짜처럼 들려야만 임준혁이 안심하고 손을 거둘 것이요. 이에 신첩은 따르겠나이다. 대군은 그렇게 하여 아씨의 어깨 가까이 몸을 낮추고 바깥에서 듣는 자들이 오해할 만한 숨소리와 흐트러진 기척을 조심스레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연기였지요. 첩자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된 밤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으로 가까워진 숨결 사이에 진심이 조금씩 섞여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대군이 떨리는 아씨의 등을 조용히 다독이자 아씨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아씨의 눈물이 대군의 어깨를 적시자 대군의 가슴에도 말로 다 하지 못할 연민이 차올랐지요.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이 밤이 그저 속임수로 끝나는 밤이 아니라 운명이 두 사람을 한 지붕 아래 묶어놓은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문 밖에서 엿듣던 첩자들이 비열하게 웃었지요. 희야, 진짜 일을 치르는구려. 양반댁 규수도 어쩔 수 없구만. 가자고. 들을 것도 없네. 첩자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처마 밑에서 천천히 멀어졌지요. 신방 안의 두 남녀는 그제야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첩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요. 좁고 초라한 신방 안에서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불씨가 막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폐가에 갈라진 흙벽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들어왔지요. 정선아 씨는 좁은 거적대기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곁에는 대군이 정좌한 채로 앉아 있었지요. 어느새 다시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에는 시커먼 강바닥 흙을 발랐습니다. 모습이 어젯밤에 그 왕족이 맞나 싶을 만큼 다시 능청스러운 불황패 말뜨기의 행색이었지요.
다만 두 눈만은 새벽 강물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부인, 깨어나셨소이까? 예, 어른. 오늘부터 부인은 한양 사람들 앞에서 진짜 불황패의 마누라가 되어야 하오. 물을 길어와야 하고 강가에서 물고기 내장을 다듬어야 하지요. 부인의 그 곱디고 온 손이 부르틀 것이오. 대군의 두 눈에 미안한 빛이 스쳤지요. 정선아 씨는 잠시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고운 포목만 잡아본 손, 한 번도 흙을 묻혀본 적 없는 손이었지요. 그러나 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대군을 마주보았습니다. 심첩은 두렵지 아니하옵니다. 어른, 부인, 내가 그대를 반드시 지키리다. 예, 신첩은 어른을 믿사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지요. 강가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한 틈을 타 산의 셋이 슬쩍 말뜨기의 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행색은 다른 강가 사람들과 똑같았으나 자세를 가만히 살피면 어딘가 절제된 기품이 있었지요. 들은 대군이 5해 전부터 데리고 있던 친위무사들이었습니다. 강가 짐꾼 행세를 하며 대군을 호위해온 셋이었지요. 가장 키가 큰 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장님, 어젯밤 첩자 둘이 새벽에 임준혁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어라 보고하더냐. 판서댁 아씨가 진짜로 첫날 밤을 치렀다고 보고했다 하옵니다. 임준혁이 박장대소를 했다 합니다. 좋다. 한 번의 의심을 거둘 자는 아니다. 며칠은 더 첩자가 붙을 것이니 모두 강가 사람 신분을 더욱 능청스럽게 하라. 명을 받자옵니다. 키 작은 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대장님, 한 가지 더 아뢰올 것이 있나이다. 무엇이냐? 편판서 대감의 시신이 오늘 새벽 형장 밖에 버려졌다 합니다. 가족이 거두어가지 못하게 의금부 군졸이 지키고 있다 하옵니다. 방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지요. 정선아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알겠다. 우리 사람을 보내 거두어 임시 매장하라. 봉분도 비석도 세우지 말고 그저 표식만 남겨두라. 임준혁을 친 다음 날 내 손으로 정식 장례를 모실 것이다. 명을 받자옵니다. 그들이 물러간 뒤 정선아 씨는 한참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아버님의 그 모든 준비가 헛수고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대군 어른, 부인, 신첩의 아버님을 부디 정식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첩은 그날만을 위해서라도 모든 수치를 견디겠나이다. 내 그대에게 약속하리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오. 낮이 되었지요. 정선아 씨는 정말로 나로 뒤편 우물가로 나섰습니다. 비단 치마는 어디로 가고 거친 무명 치마에 군데군데 기운 저고리를 걸친 모습이었지요. 우물가에는 동네 아낙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씨를 보자마자 한 아낙이 코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지요. 아이고, 저 불황패 마누라 또 왔네. 아씨, 양반 채통 어디 두고 물동이를 이고 다니시오. 깔깔거리는 웃음이 우물가에 가득 찼지요. 정선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두레박을 끌어올렸지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아 씨는 날마다 강가에 나가 물고기 내장을 다듬었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강물이 발목을 스쳤고 돌 사이로 미역 같은 풀이 흔들렸습니다. 아 씨의 손이 물속 돌 사이에 끼어들어 물고기를 끌어낼 때였지요. 날카로운 돌 조각이 손가락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붉은 피가 강물에 번졌지요. 아 씨는 잠시 그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씨는 저고리 겉단을 한 뼘쯤 뜯어냈지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상처를 눌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감았지요. 그리고 다시 손을 물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폐가로 돌아온 아씨의 손에 무명 천조각이 감겨 있었지요. 대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군도 묻지 않았지요. 다만 그 손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어제보다 한 뼘 더 가까워졌지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물고기를 다듬고 있는데 강 위에서 작은 나룻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뱃사람이 짐을 내리며 함께 온 인부에게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지요. 임대감, 댁창고에 그 문서들 실려 있다더라. 형조 문서, 오해치 다 모아뒀다는구만. 정선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형조 문서, 오해치. 아 씨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계속 손을 움직였지요.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지요. 문서는 거짓말을 못한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먹물은 시간이 말해주느니라. 날밤 신방의 흙벽 안쪽에서 두 사람은 등잔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대구는 불황패 누더기를 벗고 안쪽에 감추어 두었던 푸른 도포를 두르고 있었지요. 정선아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 강 위에서 이런 말을 들었사옵니다. 임준혁 땡 창고에 형조 문서 5해치가 있다 하옵니다. 대군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지요. 그것을 직접 들으셨소. 예, 뱃사람의 말이었사옵니다. 대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문서들은 임준혁이 조작에 쓴 것들이요. 없애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아직 쓸 곳이 남아있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신첩이 한 가지 여쭙겠나이다. 부인, 그 문서들 중에 아버님을 역적으로 만든 고변서가 있을 것이옵니다. 신첩은 어려서부터 아버님 곁에서 형조 문서를 보며 자랐사옵니다. 먹물의 번짐, 도장의 자국, 종이의 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을 아버님께 배웠지요. 그 문서를 신첩이 직접 보게 해주십시오. 대군이 아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지요. 그 미소에는 왕족의 거드름도 불황패의 흉함도 없었습니다. 좋소이다 부인, 함께 가리다. 이튿날 새벽이었지요. 대군이 먼저 일을 꾸몄습니다. 친이무사 하나가 임준혁이 보낸 새 첩자 앞에서 일부러 말 실수를 했지요. 말뚝에 그놈이 오늘 새벽강을 건넌다더군. 첩자가 그 말을 물고 달려간 사이 대군과 정선아 씨는 다른 길로 움직였습니다. 임준혁의 창고 안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지요. 오래된 문서 냄새와 축축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등잔불 하나를 들고 문서더미 앞에 선정선 아씨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눈빛이 가라앉았지요. 아버님을 역적으로 만든 그 고변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창고직이었습니다. 대군이 등잔불을 손바닥으로 감싸며 아씨를 문석회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시간이 흘렀지요. 창고지기가 문틈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정선아 씨는 다시 문서를 펼쳤습니다. 네 번째 문서를 펼쳤을 때였지요. 아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것이오이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른, 보십시오. 이 도장 자국 먹물이 마르기 전에 찍었사옵니다. 도장 테두리가
번져 있지요. 그리고 이 종이의 결, 이것은 형조에서 쓰는 문서지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만든 종이이지요. 무엇보다 이 날짜에 아버님은 의금부에 계셨사옵니다. 의금부에 있던 사람이 어찌 같은 날 영모 밀서를 쓸 수 있겠사옵니까? 이것은 글이 아니라 덫이옵니다. 대군의 두 눈이 빛났습니다. 부인,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 예, 신첩은 아버님께 배웠사옵니다. 문서는 거짓말을 못한다 하셨지요. 그로부터 이틀이 더 흘렀습니다. 보름째가 가까워진 어느 저녁이었지요. 친히 무사가 급히 들어섰습니다. 대장님, 도성안 우리 사람 하나가 오늘 오후부터 연락이 끊어졌사옵니다. 대군의 손이 멈췄지요. 누구냐? 어물전 뒤에 거처하던 자이옵니다. 방 안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대군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지요. 그자가 잡혔거나 배신했거나 둘 중 하나다. 오늘 밤 각별히 조심하라. 명을 받자옵니다. 친히 무사가 물러나자 정선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른, 위험하신 것이옵니까? 위험하지 않다 하면 거짓이오. 그러나 대비하지 않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소이다. 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바느질감을 집어들었지요. 무명천이 감긴 손이 등잔불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대군이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깔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지요. 부인, 대군이 갑자기 손에 든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눈이 어둠 속의 매처럼 날카로워졌지요. 발소리가 들리어 어디서 말씀이옵니까? 북쪽 담장 너머요. 한둘이 아니오. 아니 6이요. 정선아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부인, 등잔불을 꺼주시오. 그리고 저 나무캐 뒤로 몸을 숨기시오. 어른은 내 걱정은 마시오. 어서. 정선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등잔불을 쿡 불어 껐습니다. 방 안에 어둠이 깔렸지요. 아 씨는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그 뒤로 천천히 몸을 숨겼습니다. 대군은 누더기 자락을 풀어 헤치고 안쪽에서 검은 무복을 드러냈지요. 그러더니 거적대기 한 구석에 깔린 갈대 묶음을 들춰냈습니다. 아래에서 잘 갈린 환도 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칼날에 어둠이 어른거렸습니다. 부인, 무슨 소리가 나든 절대 나오지 마시오. 예, 어른. 부디 무사히 걱정 마시오. 대군의 마지막 한마디가 끝나기 무섭게 와장창 흙벽 한쪽이 거칠게 무너졌지요. 무너진 자리로 검은 그림자 5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시퍼렇게 갈린 단도가 들려 있었지요. 임준혁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구랑패 말뜨기 임대감의 명이다. 한 칼에 끝내고 시신을 거두어 가자.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말라 하셨다. 그러나 자객들의 외침이 채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챙강, 밤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쇠소리가 났지요. 자객들의 단도 하나가 두 동강 나서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우뚝 일어섰지요. 흑색 무복을 단전히 두른 사내였습니다. 두 손에는 잘 갈린 환도 한 자루가 길게 들려 있었지요. 뭐냐 이놈은. 자객 우두머리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대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눈만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지요. 환도 끝이 천천히 자객들 쪽으로 겨누어졌습니다. 이 좁은 방 안에서 옷이 한꺼번에 덤빌 자리는 없을 게다. 덤비거라. 챙강챙. 좁은 방 안이라 자객들은 동시에 칼을 휘두를 자리가 없었습니다.
대군의 환도는 그 틈을 정확하게 비집고 들어갔지요. 그때였습니다. 자객 하나가 전투의 혼란 속에서 나무 궤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궤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지요. 그자가 단도를 들고 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정선아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요. 그러나 비명 대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궤 위에 놓인 등잔이었지요. 아 씨는 그것을 들어 자객의 얼굴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기름이 쏟아졌지요. 자객이 눈을 감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발이었습니다. 대군의 환도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챙강 나무 궤 뒤에서 정선 아 씨는 두 손으로 가슴을 쥐어잡은 채 숨을 골랐습니다. 살을 가르는 소리, 자객들의 신음소리, 모든 것이 끔찍했으나 아 씨는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군이 한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자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에 환도가 꽂혀 있었지요. 대군은 그자의 목에 칼끝을 갖다 대었습니다. 네 이름은 무엇냐? 천봉칠이라 하옵니다. 임준혁이 시킨 것이냐? 예, 직접 받자온 명이옵니다. 대군은 천천히 칼을 거두었지요. 가거라. 예, 겁에 질린 자의 입이 가장 빠른 봉화가 되는 법이오. 임준혁에게 가서 똑똑히 전하거라. 흥령대군이 살아있노라고. 그자가 보낸 자객 5 중 4이 죽고 내 한 사람만 살려보낸다고. 그리고 사흘 안에 내 발 아래 무릎을 꿇든지 그 전에 한양 백성들 손에 칼갈이 찢지기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예. 천봉칠은 어깨를 부여잡고 비척거리며 어둠 속에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깔렸지요. 대군은 환도를 거두고 나무 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인, 이제 나오셔도 좋소이다. 나무 궤가 옆으로 밀렸지요. 그 안에서 정선아 씨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손은 아직도 떨고 있었으나 두 눈만은 흔들림 없이 대군을 마주 보았지요. 어른께서는 무사하시옵니까? 부인이야말로 무사하시오. 신첩은 무사하옵니다. 어른, 신첩이 처음으로 어른을 도왔사옵니다. 등잔으로 자객 하나를 막았지요. 대군의 두 눈에 깊은 빛이 번졌습니다. 그러더니 무명천이 감긴 아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부인, 고맙소이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임준혁의 사랑채에서는 그 시각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천봉칠이 어깨를 부여잡고 마룻바닥에 엎드린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큰일 났사옵니다. 그자는 불황패가 아니었사옵니다. 흥령대군 어른이시었나이다. 젤그랑 임준혁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졌지요. 변방으로 떠났다. 호련히 종적을 감췄던 그 종친이 지금 한양도성 한복판에서 살아있다니. 게다가 자기 마누라로 만든 그 판서댁 외동딸이 사실은 그 대군의 정실부인이라. 이게 진짜냐. 사흘 안에 무릎을 꿇든지 백성 손에 갈갈이 찢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하셨사옵니다. 임준혁의 두 다리가 풀렸지요. 그자는 사랑채 마룻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지요. 평생 괜세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그 사내였습니다. 두려움이 스쳤지만 그 두려움을 또 다른 무기로 바꾸는 것이 그자의 본색이었지요. 흥령대군이 살아있다. 비밀리에 사람을 모았다. 도성에서 거사를 꾸몄다. 이것이 영모가 아니면 무엇이냐. 측근들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 패를 마지막으로 써야겠다. 새벽 닭이 울었지요. 한양 도성 곳곳에서
동시에 작은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어떤 양반집 사랑채에서는 도포 자락을 단단히 매는 손이, 어떤 변두리 의원에서는 약장 깊은 곳에서 환도를 꺼내는 손이 분주히 움직였지요. 5해 동안 임준혁의 그늘 속에 숨죽이고 있던 충신과 무사들이 마침내 그날 새벽 한꺼번에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대군의 친위 3사람이 폐가 안으로 들어왔지요. 한 사람이 불황패 누더기를 거두어 갔고 다른 한 사람이 단정히 달인 흑색 무복을 내밀었습니다. 가장 키 큰 자가 무릎을 꿇고 한도를 2손으로 받쳐 올렸지요. 대장님, 도성 안팎 8갈래에 연락만이 모두 움직였나이다. 의금부 군졸 일부도 어른 편으로 돌아서옵니다. 좌참찬 박대감이 직접 입괄하여 선원의 밀서를 들고 전하께 자초지종을 아뢰기로 하셨사옵니다. 전하께서도 임준혁의 죄목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계셨다 하오며 대군 어른의 거사를 은밀히 허락하셨다 하옵니다. 좋다. 임준혁의 저택을 포위하라.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그자가 발 디딜 곳을 한 군데도 남기지 말라. 단 그자의 죄는 내가 직접 백성들 앞에서 물을 것이다. 명을 받자옵니다. 임준혁의 저택은 이미 한바탕 난리가 나 있었지요. 9해 동안 모은 자기 측근들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자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였지요. 5해 동안 자기 등 뒤에서 흥령대군의 그물이 자기 측근들을 한 명 한 명 갈아치우고 있었다는 것을 대문 밖에서 함성이 들려왔지요. 임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사랑채 문을 열어보니 이미 마당 가득 도포 차림에 사대부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흑색 무복을 입은 한 사내가 환도를 들고 우뚝 서 있었지요. 불황패 말뜨기가 아니었습니다. 흥령대군이었지요. 대대군 어른 임준혁, 이제 네가 만든 죄의 그물에 네가 걸릴 차례다. 대군의 한마디에 임준혁의 다리가 풀렸지요. 그자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2 손을 모으고 멀리를 주아렸지요. 어른 신이 다 잘못하였나이다. 부디 한 번만 살려주소서. 그러나 임준혁은 순순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에 엎드린 채로 목청을 높였지요. 여러분 들으시오. 흥령대군이 살아있다 했어. 비밀리에 군사를 모으고 도성을 점령했으니 이야말로 종친의 역모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마땅하니 순간 술렁였습니다. 사대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요. 임준혁의 펜 같은 직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5해 전 관태인을 역적으로 만든 것도 이 붓이었고 지금 흥령대군을 역모로 모는 것도 이 붓이었지요. 대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묵묵히 서 있더니 품속에서 반으로 접힌 서찰 하나를 천천히 꺼냈지요. 좌참찬 박대감에게 건네었습니다. 박대감이 그것을 펼쳐들고 낭독하기 시작했지요. 선왕이 직접 쓰신 글이었습니다. 짐의 아우 흥령대군은 조정에 간신히 들어서거든 몸을 숨겼대를 기다리다 충신들을 모아 바른 조정을 세우라. 이것이 짐의 마지막 명이니라. 선왕의 어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마당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임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그 서찰도 위조일 수 있어. 이 대군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마당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흥령대군의 칼과 선왕의 밀서가 있었으나 임준혁의 붓은 마지막 순간까지 독을 뿜고 있었지요. 만일 여기서 그 말을 꺾지 못한다면 대군의 거사는 충정이 아니라 역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때 흰 소복 차림의 한 여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선이었습니다. 핏물든
그 소복은 아버님이 옥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날의 그 옷이었고 오른손에는 무명천이 감긴 채로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임준혁 대감 신첩이 한 가지 여쭙겠사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선은 문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5해 전 신첩의 아버님을 역적으로 만든 고변서이옵니다. 신첩은 형조판서의 딸로 어릴 때부터 아버님 곁에서 문서를 보며 자랐사옵니다. 이 고변서의 도장 자국을 보십시오. 먹물이 마르기 전에 찍혔사옵니다. 도장 테두리가 이렇게 번졌지요. 그리고 이 종이 형조에서 쓰는 문서지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만든 종이이지요. 무엇보다 이 날짜를 보십시오. 이 날짜에 아버님은 이미 의금부에 갇혀 계셨사옵니다. 의금부 수감 기록에 또렷이 남아있지요. 갇혀있던 사람이 어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영모밀서를 쓸 수 있겠사옵니까? 이것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든 덫이옵니다. 그리고 이 덫은 대감의 손에서 나왔사옵니다. 마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임준혁이 이를 갈며 소리쳤지요. 계집아이가 문서 몇 장을 보았다고 조정의 일을 논하느냐. 그때 좌참찬 박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대감은 정선이 들고 있던 고변서를 받아 등잔불 가까이 비춰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습니다. 도장 자국이 먹물 위에 번져 있습니다. 날짜도 맞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위조가 분명합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 안의 술렁임이 한순간에 멎었습니다. 이어 임준혁의 가장 신임하던 측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었지요. 어른, 신은 5해 전부터 대군 어른의 사람이었나이다. 대감의 비밀 장부도 매관매직 명단도 모두 신이 따로 베껴서 어른께 올렸나이다. 그 증거가 이것이옵니다. 측근이 품속에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임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선이 꺼낸 문서와 박대감의 확인, 그리고 측근이 내민 장부 앞에서 그자가 평생 휘둘러온 붓은 그 자리에서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대군은 환도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끌어내라. 도성 한복판으로 끌어내 백성들 앞에서 죄목일체를 낭독하고 형벌을 내릴 것이다. 명을 받자옵니다. 한낮째 도성 한복판이었지요. 육조 거리에는 한양 백성 수천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형틀에 묶인 임준혁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도성 안의 사대부들이 그 죄목을 한 글자 한 글자 낭독했습니다. 5해 동안 위조 고변서로 모함하여 죽인 충신 47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호명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30년 뇌물한 딘받지 않은 청백리도 있었고 저 자식이 노비로 팔려간 집안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태인이라는 이름도 또렷이 들어있었지요. 형조판서 견태인 누명을 풀고 본래의 충절을 회복하노라. 백성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 가운데 정선이 흰 소복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오른손에는 무명천이 감겨 있었지요. 임준혁 앞에 천천히 다가가 똑바로 마주섰습니다. 임준혁 대감, 신첩의 아버님께서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대감은 태어남으로 가치를 누리려 하셨고 신첩의 아버님은 살아감으로 가치를 남기셨나이다. 그리고 신첩은 그 살아감 속에서 아버님의 공예를 돌려받았나이다. 오늘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한양 백성들이 똑똑히 보고 있나이다. 임준혁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1시간 뒤 그자에게 마침내 죄에 합당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일이 끝난 뒤였습니다.
건태인 대감의 시신이 도성밖 임시매장지에서 다시 거두어졌지요. 정식 장례 행렬이 한양도성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임금이 친히 사람을 보내 조의를 표하였고 빼앗긴 가사는 한 폛도 빠짐없이 되돌려졌지요. 일그러진 충절이 한자리에서 바로 세워진 그 광경에 한양 백성들이 모두 길가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정선은 장례 행렬 맨 앞에 흰 소복으로 서 있었지요. 오른손에는 무명천이 감겨 있었고 가슴 속에는 반쪽 인장 조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것들이었지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지요. 작은 학근내가 치러졌습니다. 흰 소복을 벗고 붉은 저고리로 갈아입은 정선이 청사초롱 아래 단정히 섰고 곁에는 더 이상 불황패 말대기가 아닌 비단 도포를 두른 흥령대군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조정의 명으로 정식 책봉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첫날 밤은 그 화려한 날들이 아니라 등잔불 하나 흔들리던 강갑 폐가에 있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한양의 어느 봄날 정선은 손자에게 낡은 무명 천조각과 반쪽 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천조각은 할마마마가 강가에서 피 흘리며 감은 것이고 이 인장은 외증조 할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니라. 하나는 아픔이고 하나는 공이었지.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잊지 말거라. 아이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낡은 천조각과 깨진 인장 하나는 봄 햇살처럼 어린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어느 옥중에 핏물든 소복과 어느 강가 폐가에 흔들리던 등잔불을 떠올리며 그 말의 뜻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지요. 이것이 바로 서강나루 아래 폐가에서 시작된 한판 서댓 외동딸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님의 공의를 가슴에 품고 피 흘리는 손으로 그 공의를 되찾은 한 부인의 이야기였지요.